첫 번째, 가족 계획. 대부분의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은 축복인 동시에 생소한 경험입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임신 중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장애인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과 출산은 더욱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성장애인 입장에서 임신은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아이를 낳고 양육할 권리인 모성권을 지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낳을까봐 염려하는 주변 사람들의 과잉 반응과 장애인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못 믿어워하는 시선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게 마련이지요. 비록 장애가 있다 해도 계획을 잘 세워 임신을 한다면 태아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유지하며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부부에게서 아이에게로 장애가 대물림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가 임신 과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임신이 장애에 큰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1. 임신을 계획할 때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계획이란 언제 임신할 것인지,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지, 또 몇 년 간격으로 낳을 것인지 미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아이를 맞을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할 때는 임신 자체가 장애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임신 전 부부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답변. 임신을 하기로 계획했다면 우선 예비 엄마가 몸을 임신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태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섭취가 포함됩니다. 아빠 또한 정자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영양을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비 엄마와 아빠가 함께 혹은 엄마가 먹어야 할 영양제와 멀리해야 할 습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과로 1. 예비 엄마와 아빠가 함께 엽산을 먹어요. 임신하고자 마음먹었다면 부부가 함께 임신 전 3개월 동안 엽산제를 매일 0.4mg 이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유산을 방지할 뿐 아니라 태아의 뇌발달을 돕고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임신 후 3개월 정도까지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신경관 결손이나 뇌와 관계된 장애가 있는 여성은 매일 4mg 이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과로 2. 임신 중에는 태아의 발달을 돕는 아연을 먹어요. 아연은 태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NA, RNA, 단백질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엽산과 아연을 함께 먹으면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과로 3. 풍진 예방접종은 미리 맞아요. 임신 전 반드시 풍진 항체가 있는지 검사하고 만일 항체가 없다면 임신하기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풍진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대부분 감기처럼 가볍게 앓는 병입니다. 그러나 임신 중 풍진에 걸리면 태아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 백내장, 심장기형, 소두증, 정신지체 등이 함께 나타나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진 예방접종 후 적어도 한 달 이상 피임해야 합니다. 반과로 4. 술, 담배, 마약은 절대 안 돼요. 임신 기간 동안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절대 술, 담배, 마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술, 담배, 마약은 자궁 내에서 태아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뇌발달을 방해합니다. 또 유산이나 갑작스러운 태아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임신 중독증이나 출산 전 태반이 자궁과 분리되는 태반 조기박리 같은 위험한 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과로 5.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세요. 임신 전 비만이거나 체중이 지나치게 적게 나가면 임신 중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영양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해서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과로 6. 예비 아빠도 임신 전 건강을 관리해야 해요. 정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예비 아빠도 임신 전 술을 멀리하고 운동을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을 엄마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될 준비를 하면서 아기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우선 생리 예정일에 생리를 하지 않거나 열이 나거나 유방이 부풀어 올랐거나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을 했다고 이러한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생리 예정일이 지났다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검사를 한다면 보통 생리 예정일 정도 또는 마지막 성관계일 2주 후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검사하면 됩니다. 보통 테스트기에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줄이 나타나면 임신이 된 것입니다. 임신을 하면 생리를 하지 않지만 간혹 임신을 했어도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처럼 보이는 출혈이 소량 있더라도 평상시 생리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임신과 관련된 다른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검사하고자 한다면 병원에 가서 소변 또는 혈액을 통해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HCG를 검사해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시작하면 혈액과 소변에서 이 호르몬이 발견됩니다. 산부인과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좀 더 빨리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호르몬의 수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므로 정상적인 임신인지 확인해야 할 때는 이틀 간격으로 2번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질 초음파 검사로 아기집과 아기의 심장박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임신 4주경에는 자궁 안에서 아기집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집을 확인하고 1, 2주가 지나면 태아와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생리 예정일쯤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다면 산부인과에 가서 질 초음파 검사로 아기집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가 지난 뒤 다시 산부인과에 가서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합니다. 집중 탐구. 출산 예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산 예정일을 예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리일을 이용하는 방법. 생리가 규칙적이라면 최종 생리 시작일로부터 280일, 즉 40주가 되는 날이 출산 예정일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경이 1월에서 3월이라면 동그라미 1, 마지막 월경의 월에 9를 더함. 동그라미 2,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에 7을 더함. 예시.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이 2월 3일인 경우 2월에서 9를 더한 11월, 3일에서 7을 더하면 10일. 따라서 11월 10일이 출산 예정일. 예시.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이 1월 6일인 경우 1월에서 9를 더한 10월, 6일에서 7일을 더하면 13일. 따라서 10월 13일이 출산 예정일. 마지막 월경이 4월에서 12월이라면 동그라미 1, 마지막 월경의 월에서 3을 뺨. 동그라미 2,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에 7을 더함. 예시.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이 8월 7일인 경우 8월에서 3을 뺀 5월, 7일에서 7을 더하면 14일. 따라서 5월 14일이 출산 예정일. 예시.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이 5월 18일인 경우 5월에서 3을 뺀 2월, 18일에서 7을 더하면 25일. 따라서 2월 25일이 출산 예정일.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에서 출산 예정일 계산기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이라면 이 방법으로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 임신 7주에서 10주에 초음파로 태아의 크기를 재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도 이 방법으로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12주가 넘어가면 태아마다 성장 속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일주일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질문 4. 엄마의 장애가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부부에게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추정 인구 267만 명 중 약 5.4% 정도만 장애 아동을 출산했습니다. 전체 장애 추정 인구 중 88.1%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입니다. 후천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태아 기형이나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의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장애인 부부,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신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질문 5. 선천성 장애는 모두 유전이 되나요? 답변. 선천성 장애가 모두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성 장애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엄마가 풍진을 앓은 후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이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는 의미로 선천성 장애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선천성 장애는 임신 중 있었던 사건이 원인일 뿐 엄마나 아이의 체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엄마 또는 아빠가 될 때 아이에게 같은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선천성 장애의 원인이 엄마나 아이의 체질, 즉 염색체 이상, 유전성 증후군 등일 경우에는 유전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것이 반드시 아이의 장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신 초기 검사를 통해 유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6. 지적장애도 유전되지 않나요? 답변. 지적장애는 환경적, 유전적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인은 유전과 관계없는 음주, 즉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며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운 증후군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7. 척수장애인 여성이 임신 전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나요? 답변. 보통 척수장애가 있는 여성은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척수 손상을 입은 직후에는 약 50%에서 일시적으로 생리가 멈추는 무월경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6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생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척수장애인 여성은 문제없이 임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초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해 지금 복용하는 약물이 태아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적절한 약으로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출산 시 배의 힘이 약하므로 제왕절개를 해야 하고 자연분만 시에는 처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8. 뇌성마비 장애인 여성이 임신 전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나요? 답변. 보통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여성은 아이를 낳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세나 운동 이상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만큼 장애가 심한 것처럼 보이고 그만큼 임신과 출산이 힘들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성마비는 감각과 촉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비 부위와 정도에 따라 안전한 체위를 통해 성생활을 시도한다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능 저하,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직 등 장애와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경련을 막는 약 등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임신 전 부부가 함께 상담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함께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고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약의 처방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여성은 임신으로 체중이 늘어나면 신체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며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도움받을 방법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는 5장, 기타 유용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질문 9. 지적 장애인 여성은 임신 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야 주변에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출산할 때 다른 사람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고통 또한 참기 힘들어한다면 제왕절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산모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또한 주변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질문 10. 고혈압이 있는 장애인 여성은 임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고혈압이 있는 여성은 임신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현재의 몸 상태를 알아보고 치료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임신 중독증이 나타나기 쉽고 태반 조기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산이나 태아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또 임신부에게도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신장에도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몸의 변화를 잘 알아두고 염분이 적은 음식을 먹으며 체중 관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면서 출산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 약 중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계열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 약물은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이므로 미리 태아에게 안전한 고혈압 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질문 11. 당뇨병이 있는 장애인 여성은 임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당뇨병이 있는 여성 또한 임신을 준비할 때는 계획을 세우기 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임신부의 혈당이 높으면 아기가 너무 크게 자라는 거대하거나 자연유산,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생아 저혈당, 자궁 내 태아 사망, 신생아 사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 아이가 청소년기에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임신하기 전부터 혈당을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게 조절해야 합니다. 또 신장의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어 기능이 떨어지는 당뇨병성 신증이나 눈의 혈관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에게는 임신 중독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12. 유전 진단은 어떨 때 하나요? 답변. 유전 질환이 있는 부부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면 유전 진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에게 유전 질환이 있다면 습관성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전 진단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방과후 1.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 적어도 한 명이 유전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방과후 2.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 적어도 한 명이 같은 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방과후 3. 자녀 중 한 명에게 심각한 선천성 장애가 있다. 방과후 4. 2번 이상 유산한 적이 있다. 방과후 5. 유전적 이상 또는 생리학적 증후군이 있었던 태아를 사산 또는 유산한 적이 있다. 유전 진단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상담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전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를 통해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올 경우 이를 미리 발견하거나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대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전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검사를 받지 않도록 설득한다고 합니다. 자신과 아이에 대한 유전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보험회사, 누군가의 압력 때문에 유전 진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 제50조 유전자 검사의 제한 등. 동그라미 1. 유전자 검사 기관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 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 검사 또는 그 밖의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13. 유전 진단으로는 무엇을 검사하나요? 답변. 유전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상담을 통해 부부 양쪽 집안의 3대에 걸친 가족력을 확인합니다. 특정 유전병, 선천성 기형, 지적장애 등이 있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의 염색체를 검사하고 착상 전 유전학적 검사를 합니다. 임신 10에서 12주경 태반을 이루는 육모막을 검사하는데 육모막은 태반 조직으로 수정란에서 자라기 때문에 육모막을 채취하면 태아의 염색체, DNA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 초음파상으로 염색체 이상과 관련된 기형이 의심될 경우에는 임신 15주에서 24주경 자궁 내 양수에 떠다니는 세포를 채취해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를 양수검사라고 하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산모의 배를 통해 얇은 바늘을 찔러 양수를 얻은 후 그 속에 있는 태아세포를 통해 태아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